이 숙자는 부산 시민병원 구내식당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정년으로 그만둔 뒤 아들 한지훈 부부의 집으로 들어왔다. 손녀 한유를 등하교시키고 저녁을 차리는 일상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늘 누군가를 먹이고 살려내며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 아침이면 도시락 3개를 싸고, 오후면 한율의 가방을 받아들고, 저녁이면 식탁을 차렸다. 그 리듬은 병원 주방에서 익힌 것과 다르지 않았다. 주문이 들어오면 접시를 내고, 빈 접시가 돌아오면 설거지를 하고, 다음 날 또 반복하는 것.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숙자는 나름 각오를 했다. 서로 조심하며 살면 된다고.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한율이 일어나기 전에 식탁을 차리고 지훈과 나라가 출근하는 뒤를 조용히 정리하면 된다고. 병원 식당에서 하루 300인분을 책임지던 사람이 세 식구 밥 챙기는 일쯤이야. 문제는 며느리 선아라 38였다. SNS에서 카페 브랜딩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나라는 깔끔한 동선과 일관된 톤의 매너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집 안 곳곳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수저통, 양념장, 행주 서랍까지. 숙자는 처음엔 신기해했다. 정리가 잘 된 집이구나. 하지만 며칠 지나자 숨이 막혔다. 라벨은 물건만 붙이는 게 아니었다. 사람에게도 붙었다. 나라는 숙자가 설거지를 끝내면 다시 한번 점검했다. 행주가 제자리에 있는지, 수저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작은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다. 설거지 후 개수대 물기 제거 부탁드려요. 행주는 삶아서 말려주세요. 숙자는 읽으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30년 주방장이 행주 삶는 법을 모를 리 없었다. 어느 날 밤, 한율이 숙제 도와달라며 손을 잡아 끌던 찰나, 나라가 무심하게 던졌다. 어머닌 집 살림 담당이잖아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저희가 집중하죠. 담당이라는 단어가 유리잔처럼 얇게 깔려 들어왔다. 숙자는 웃으며 넘겼지만 손끝이 잠깐 떨렸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식칼에 난 미세한 칼눈처럼 마음을 스쳤다. 한율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할머니 손을 잡아당겼다. 할머니, 수학 3번 문제 모르겠어. 숙자는 한율의 공책을 펼쳤다. 분수의 덧셈이었다. 천천히 설명하고 한율이 스스로 풀게 했다. 옆에서 나라는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클릭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날 밤, 숙자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가 있었다. 남편은 생전 시내버스 기사였다. 매일 같은 노선을 돌고 돌았지만 단 한 번도 담당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이야.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숙자는 웃으며 밥을 퍼주었다. 기둥은 보이지 않아도 집을 지탱한다. 하지만 담당은 다르다. 담당은 교체 가능하다. 역할이 끝나면 사라진다. 숙자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이 집의 기둥인가, 담당인가. 며칠 뒤 지훈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사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 우리 이름으로 대출 좀, 그리고 집도 공동 명의로 돌리면 조건이 좋아진대. 숙자는 답하지 않았다. 지훈은 조금 더 설명했다. 나라의 브랜딩 사업을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는 거. 엄마 집이 위치도 좋잖아. 명의만 같이 쓰면 돼. 팔거나 그런 거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는 밝았다. 마치 새로운 기회를 나누는 것처럼. 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생각해 볼게. 지훈은 안심한 듯 웃었다. 엄마, 감사해. 이번 건으로 나라 회사 정말 크게 키울 수 있어. 나라도 옆에서 미소 지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이익 나면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숙자는 차를 따라 주었다. 말없이 그날 밤 그는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노란 영수증들과 함께 전세권 설정 해지 확인서가 있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남편이 사망 전 숙자 단독 명의로 정리해둔 집이었다. 남편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석 달을 버텼다. 그 사이 그는 은행을 5번 방문했다. 대출을 모두 갚고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옮겼다. 당신이 버텨야 애들이 버텨. 이 집만큼은 지켜. 그게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숙자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남편의 도장이 선명했다. 2013년 11월 12일.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다. 은행 직원이 병원까지 찾아왔고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당신 집이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숙자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날 숙자는 병원 시절 단골이던 법률구조공단 상담사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다. 상담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다. 공동명의 전환과 동시담보 설정이네요. 대출 불이행 시 매각도 가능합니다. 결정은 어르신 몫이지만 신중히. 숙자는 조용히 물었다. 만약 대출이 안 갚히면요?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공동명의인이라도 지분 보호는 안 됩니다. 숙자는 서류를 도로 접었다.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바닷바람 냄새를 맡았다. 부산 앞바다는 겨울에도 짭짤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숙자는 문득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통영중앙시장 옆 골목. 은퇴하면 작은 밥집을 하자고 남편과 장난처럼 약속했던 곳. 남편은 지도에 빨간 펜으로 X표를 쳐놓았다. 여기 골목 안쪽. 환풍구 좋고 임대료 싸. 그때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지금 그 지도가 다시 선명해졌다. 집에 도착해 숙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지도를 꺼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통영중앙시장 128번지 골목 안쪽. 월세 50만 원. 보증금 500점. 2층 원룸 딸려 있음. 나중에 여기서 밥하자. 숙자는 핸드폰을 꺼내 통영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검색했다. 화면 속 골목 사진은 남편이 그려준 지도와 똑같았다. 숙자는 계획을 글머리에 적었다. 집 처분, 통영 원룸 전세, 바다 앞 공복 밥상 준비. 이름부터 먼저 지었다. 병원 조리장 시절 금식 환자도 한 숟가락은 넘기게 만드는 손이라던 별명도 곁들였다. 노트 한 장을 더 꺼내 세부 일정을 적었다. 매물 내놓기, 계약 진행, 이사 날짜, 가게 오픈일.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며 숙자는 차분해졌다. 30년 주방에서 배운 게 있다면 준비된 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손녀가 들고 온 가정통신문에는 주말 가족 캠프 일정이 적혀 있었다. 1박 2일, 학부모 동반. 숙자는 나라의 표정을 미리 떠올렸다.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셔서라는 문장.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나라가 통신문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은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다녀올게요. 대신 숙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난 집 지킬게. 유리 재밌게 놀다 와. 한율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들떴다. 캠프 전날 숙자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았다. 위치 채광학군이 좋아 문의는 금세 폭주했다. 중개사는 놀라워했다. 어르신, 이 가격이면 일주일 안에 나갑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요. 매수 희망자 중에는 곧 아이가 태어나는 간호사 부부가 있었다. 숙자는 마음이 기울었다. 아이 울음이 잘 퍼질 집이죠.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음도 좋고 남양이라 애 키우기 딱입니다. 계약금은 일주일 안에 들어왔다. 잔금일은 캠프 주말로 잡혔다. 간호사 부부는 고마움을 표했다. 어르신, 저희 아이 예쁘게 키울게요. 숙자는 웃으며 답했다. 당연하지. 이 집은 그런 집이야. 동시에 숙자는 통영중개사무소와 통화했다. 시장 옆 골목 점포 있다던데요. 아, 그거요. 창고였던 자리인데 한 달 뒤 비워집니다. 월세 싸요. 환풍구도 멀쩡하고. 숙자는 사진을 받아 확대했다. 남편이 그린 X표와 정확히 일치했다. 골목 입구의 낡은 우체통까지 똑같았다. 계약할게요. 보증금은 언제 넣으면 돼요? 중개사는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직접 안 보시고요? 괜찮아요. 제 남편이 이미 받았거든요. 통영행 버스표도 예매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주방 칼 세트,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한율이 그려준 가족 그림. 숙자는 그림 뒷면에 새 주소를 적어 놓았다. 경남 통영시 중앙동 128-7. 바다 앞 공복밥상.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장치가 돌아갔다. 캠프 이틀 전, 숙자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가구는 두고 갈 거예요. 새 집주인한테 드릴게요. 제 집만 통영으로. 직원은 확인했다. 주말에 출발하시는 거죠? 네. 가족들 없을 때. 마지막 밤, 숙자는 한율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베개신 밑에 편지 한 장을 넣어두었다. 가족이 캠프를 떠난 사이 계약은 일사천리였다. 토요일 아침 8시, 간호사 부부가 도착했다. 남편은 서류 가방을 들고 아내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현관에 들어섰다. 숙자는 차를 내왔다. 천천히 보세요. 집은 도망 안 가니까. 잔금일, 통장에 큰 숫자가 찍히는 순간 숙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해방감은 조용했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간호사 아내가 물었다. 혹시 어디로 가세요? 통영이요. 거기서 작은 가게 할 거예요. 멋지시네요. 저희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숙자는 웃으며 열쇠를 건넸다. 꼭 그러세요.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해야 해요. 이삿짐 기사는 약속대로 오전 10시에 도착했다. 숙자는 짐을 싣고 열쇠 2개를 봉투에 담았다. 하나는 새 집주인에게, 하나는 옆집 김 여사에게. 김 여사는 숙자의 손을 꼭 잡았다. 잘 사세요. 이 동네 떠나는 거 처음 부럽네요. 여사님도 건강하세요. 가끔 연락할게요. 숙자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다. 2년 살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일요일 오후, 가족이 돌아오자 거실에는 낯선 신혼부부가 상자를 풀고 있었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나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매수인은 침착하게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내밀었다. 매도인 이숙자. 계약일 2025년 1월 15일. 지우는 얼어붙었다. 엄마가 이 집을 팔았다고요? 나라는 핸드폰을 꺼내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5번째 전화 끝에 문자가 왔다. 짐은 이삿짐 보관소에 맡겼어. 주소는 따로 보낼게. 지우는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옆집 김 여사가 한율에게 편지 봉투를 건넸다. 할머니가 너한테 주래. 한율은 봉투를 뜯었다. 유라. 바다가 보이는 주방에서 기다릴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메뉴 한 번으로 적어줘. 사랑해. 할머니가. 전화가 다시 왔다. 지훈의 번호였다. 이번엔 숙자가 받았다.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숙자는 차분히 말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산 내 집이었다. 넌 그걸 몰랐지. 그리고 너희가 장부에 적은 공동명예는 내 삶의 뒷장에 붙일 메모가 아니야. 나라가 울분을 터뜨렸다. 가족인데 어찌 우리 사업은 어떡하라고요. 너흰 날 담당이라 불렀어. 식탁은 뒤집히면 다시 차리면 된다. 근데 사람을 책상처럼 뒤집을 순 없어. 지훈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다시 얘기하자. 통영 가지 말고. 얘기는 끝났다. 너희가 필요할 때 전화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삿짐 보관소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전화를 끊었다. 말끝은 예리했지만 분노의 온도는 낮았다. 낮추어야 타지 않으니까. 통영행 버스 안.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 너머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핸드폰 진동이 몇 번 더 울렸지만 그는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 지금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거리였다. 버스는 남쪽으로 달렸다. 한 달 뒤, 통영 골목에 바다 앞 공복밥상 간판이 걸렸다. 메뉴는 단추했다. 멸치 다시로 끓인 미역국, 달걀치단 올린 어묵볶음, 제철 생선구이. 손님 절반은 시장 상인, 절반은 지역 돌봄센터 어르신이었다. 공복이 제일 위험해. 한 숟가락만 넘어가면 살아. 숙자의 말은 처방전처럼 들렸다.
가끔 밤바람이 세게 불면 그는 주방 창문을 닫으며 한율이 쓴 쪽지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메뉴 할머니가 해준 김치볶음밥. 현재 아래에는 빨간 하트가 삐뚤게 붙어 있었다. 숙자는 그 쪽지를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 놓았다. 매일 아침 식재료를 꺼낼 때마다 보였다. 어느 비 오는 날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젖은 우산 2개, 그리고 한율과 지훈이 서 있었다. 지훈은 오래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 우린 엄마의 시간을 함부로 계산했어. 숙자는 한율의 신발을 먼저 닦아 주었다. 아이의 발끝은 어김없이 성장 중이었다. 배고프지? 그는 갓 지은 밥을 펄펄 끓는 팬에 밀어 넣었다. 김치와 대파가 튀는 소리, 간장 한 방울의 깊이, 접시에 담아 내며 한율에게 눈을 맞췄다. 한 번 메뉴 손님 오셨네. 한율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가득 떠 넣었다. 할머니, 이거 제일 맛있어. 지우는 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 나라도 같이 오고 싶어 했어. 근데 용기가 안 났대. 숙자는 물을 따라주며 답했다. 용기는 천천히 나는 거야.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게 온 메시지는 잠시 후에 읽었다. 어머님, 저 죄송합니다. 제가 말로 상처를 크게 냈어요. 통영에 내려가서 도울 수 있을까요? 브랜딩 같은 거 말고 설거지부터. 숙자는 짧게 답했다. 식구는 밥부터 같이 먹는 사람. 내려오면 앞치마는 내가 줄게. 봄이 2번 지나고 가게 앞에는 오래된 목재 테이블이 하나 더 놓였다. 도시락 모퉁이에는 식구라는 각인을 한 칼집이 희미하게 보였다. 손님이 늘어도 메뉴는 바꾸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 규칙만 붙었다. 첫 숟가락은 자신을 위해, 둘째 숟가락은 옆 사람을 위해. 숙자는 가끔 창밖에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 담당으로 불리던 시간은 끝났고 주방으로 사는 날들이 시작되었다고. 집은 팔았지만 살림은 지켰다. 살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도라는 걸. 지금의 식탁이 또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나라가 설거지 장갑을 꼈다. 어머님, 오늘 토넷 매너는 뭐로 할까요? 숙자가 웃었다. 뜨거울 땐 조용히, 식을 땐 천천히. 그게 우리 집 매너다. 바다는 여전히 짭짤했고 주방은 늘 따뜻했다. 새로운 가족의 모양은 정사각이 아니라 그날그날 담아내는 접시 모양을 닮아갔다.